수면은 지친 뇌를 집중적으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시간.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는 심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잠자는 동안 60개조에 달하는 전신세포의 재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원래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상태가 되어야 이상적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수면 중에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지 않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세포 회복과 재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와 원인 불명의 통증을 남긴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자율신경의 사령탑인 시상하부는 하루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만큼 피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점점 피폐해져 균형을 잃고 만다. 잠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고 기분도 불안정해진다. 시상하부의 뇌세포가 수면 중 회복되지 못하고 산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산화는 활성산소로 인해 일어난다. 활성산소는 다양한 질환과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막의 지질이 산화하여 영양 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모두 막히는 상태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세포 내에 노폐물이 가득 차 기능이 정지하여 세포 자체가 사멸하기도 한다. 금속이 산화되면 녹이 슬고 너덜너덜해지듯이 세포도 산화되면 녹이 쓴 금속과 같은 처지가 된다. 수면 중에 분비된 멜라토닌은 최강의 항산화 호르몬. 활성산소는 자외선,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산화물질 섭취 등으로 세포 호흡이 막히면서 발생한다. 본래 활성산소는 적당량이라면 세포 전달 물질과 면역 기능으로 몸이 제 역할을 해내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면 세포를 공격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활약하는 물질이 항산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항산화 작용 외에 몸을 각성 상태에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준다. 보통은 어두워지는 밤에 서서히 분비량이 늘기 시작한다. 멜라토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질 좋은 수면이 어려워지고 뇌 안에 산화된 세포가 점점 쌓여간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아침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면 중에 특히 분비가 늘어나는 멜라토닌 외에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온몸의 장기를 회복시키고 뇌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강화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루에 분비되는 양의 약 70%가 수면 중에 나온다. 수면에는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이 있고 약 90분 주기로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을 번갈아 취하게 된다. 잠이 들면 먼저 깊은 넌-렘 수면이 찾아온다. 그리고 첫 번째 넌-렘 수면 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높아진다. 멜라토닌의 스위치는 기상 후 햇빛을 받을 때 켜지며 약 15시간 후 분비되기 시작한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22시에 분비되고 분비된 지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분비량이 절정에 달한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최초 90분간의 넌-렘 수면 시간이나 23시에서 0시 사이에 잠들면 대체로 오전 1시에서 2시경에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맞물린다. 이 시간대야말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수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내부 환경은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세혈관이 이완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 전체를 그물망처럼 둘러싼 모세혈관은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신에 전달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포호흡 과정에서 불필요해진 노폐물을 운반해 체액을 통해 배출한다. 림프가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알려졌지만 노폐물의 80에서 90%는 모세혈관이 회수한다. 림프도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 건강한 모세혈관 덕분에 세포가 생활하는 내부 환경이 깨끗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원활하게 도달하고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도 즉시 회수된다. 혈압, 혈관, 체온, pH, 삼투압 등의 항상성도 유지되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 방지를 위해서도 내부 환경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처럼 수면 시간에는 부교감 신경이 높아져 모세혈관이 지속해서 이완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시간 확보가 건강의 비결로 이어진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유전자 수준에서 악영향을 끼친다. 모세혈관이 지속해서 이완되어 온몸의 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바로 7시간이다.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적다면 유전자 수준에서 악영향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주일 동안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과 면역계,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 711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수면 부족이 3일 이상 이어지면 체내 시계와 항산성이 크게 교란되어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가능한 한 3일 이내에 수면 시간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면 시간을 줄여야만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적어도 4시간 30분은 확보해야 한다. 그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 한편 수면 시간은 7시간보다 짧거나 길어도 심장병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는 의미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회복에 도움을 준다.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된다.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세포 호흡의 정체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세포 호흡이 정체되면 미토콘드리아 내부 산소가 결핍된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생체 내 에너지 화폐인 ATP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한다.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뿐만 아니라 원료가 되는 영양소도 필요하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한 식품을 영양소로 가공하려면 장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세포 호흡의 영양소가 되는 것이다. 음식은 먹은 형태 그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 소화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분자 수준까지 잘게 분해되어 체내에 흡수되는데 이때의 입구가 소장이다. 소장에서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혈류를 타고 간장을 거쳐 온몸의 세포로 운반된다. 한편 대장은 세포 호흡에서 사용한 영양분의 남은 찌꺼기를 장내 세균과 섞어 변으로 만들고 몸 밖으로 배출한다. 장은 소화 흡수의 주요 무대나 마찬가지이다. 장내 환경은 세포 호흡 유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율신경 상태가 장의 활동을 결정하며 장내 환경은 자율신경의 교란을 유발한다. 자율신경은 장의 활동에 크게 관여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장의 연동운동은 정체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진다. 소화는 소장의 역할이지만 대장 내에서 연동운동이 잘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노폐물이 몸속을 떠다니는 일 없이 다 빠져나가 장내 환경도 정돈된다. 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는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는 밤, 수면 중일 때다.
수면 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포 회복과 재생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도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반면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 대신 교감 신경이 높아지는 변비에 걸리기 쉽고 유해균이 증가한다. 뇌의 건강은 장내 세균에 달려 있다. 장내 세균이 행동과 생각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인위적으로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든 쥐가 일반 쥐보다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쥐에게 다른 성격을 가진 쥐의 장내 플로라를 주입했더니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을 파악했다. 아일랜드의 국립 코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쥐 안에 유산균을 넣어 장내 환경을 조절했더니 자폐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그리고 불안한 감정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장의 컨디션 저하는 뇌에도 전달되며 뇌가 받은 스트레스는 장에 반영된다. 장은 내장 중에서도 특수한 면이 있다. 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장은 뇌에서 받은 지령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한편 장은 호르몬을 통해 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에서 내장 상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식생활이 이어져 장내 환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장의 염증 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더욱 늘어난다. 또 불안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장에 통증이 생기거나 설사나 구역질하게 된다. 뇌가 자율신경을 통해 위장에 스트레스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장은 소화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에너지를 뇌에 쓰고 줄어든 에너지로 어떻게든 견디고자 소화가 필요한 음식을 몸 바깥에 내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최신 연구에서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합성에 깊게 관여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장신경을 자극해 발생시킨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점심 식사 전후에 하는 약간 힘든 운동이 숙면의 비결. 좀처럼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은 밤에도 교감신경이 높아 뇌가 흥분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하려면 낮에 교감신경을 확실하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밤에 부교감신경이 활성된다. 자율신경의 변화를 이상적으로 만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약간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다. 본래 교감신경이 가장 높아지는 낮에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 근육에 자극을 주어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하거나 30분간 심박수가 올라가는 산책을 하면 교감신경이 최대치를 향해 적절하게 올라간다. 그 중에서 짧은 시간 내에 부하가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 시도해보자.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피곤한 날은 카페인을 마신 후 낮잠 자기. 전날 밤 과음에 심야에 귀가하거나 게임에 몰두하다가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생활이 매일 지속되면 체내 시계는 점점 더 엉망이 된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외에 업무 마감 시한에 쫓겨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도 있다. 또 걱정거리로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낮에 주의력이 결핍되고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15분 정도 낮잠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자
낮잠은 가장 쉬운 회복 방법이기도 한데 재택근무 등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짧은 낮잠을 청해보자. 체내 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낮잠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영양제로 호르몬을 보충하지 않는다.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우수함을 이야기할 때 영양제로 보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한다. 나는 호르몬 계열의 영양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복용하는 행위를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의사가 처방한 치료약은 별개다. 영양제를 먹으면 스스로 분비된 호르몬과 합쳐져 일시적으로는 해당 호르몬의 양이 늘어난다. 하지만 뇌가 이러한 상태를 파악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뇌는 항상 전체를 살피고 손상된 곳을 발견하면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 스위치를 누른다. 만족할 만큼 호르몬이 투입되면 뇌가 스위치를 끄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중단된다. 외부에서 호르몬을 넣으면 뇌는 이제 이 호르몬은 충분해 라고 판단해 버린다. 즉,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는 만큼 몸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인다. 밤 12시 취침, 7시 기상을 목표로 스케줄을 짠다. 사람이 본래 가진 체내 리듬에 따라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모두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이상적인 수면을 하려면 밤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면 된다. 12시까지 잠든다면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체내 시계와 연동하는 자율신경의 리듬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업무상 이와 같은 생활 리듬을 만들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이 시간대에 가깝게 맞춰보자. 수면에 신경 쓸 때는 수면 시간을 7시간까지 확보하는 일부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체내 시계가 새기는 생체 리듬에 가깝게 맞춰야 한다. 생체 리듬에 어긋난 나날을 보낸다면 이제부터 소개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더욱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행동 비결을 참고하여 알맞은 상태로 되돌리자. 적당한 공복 상태를 느낄 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 간격을 두고 간식도 먹지 않는다. 수면 외에도 성장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나오게 하는 스위치가 있다. 바로 혈당치가 낮아지는 시간을 만들면 된다. 성장 호르몬에는 혈당치를 올리는 작용이 있다. 혈액 내 포도당이 충분한 상태일 때 성장 호르몬은 잘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한다. 적절하니 포인트다. 식사로 섭취한 음식은 대체로 식후 3시에서 4시간 내에 소화된다. 소화된 후 1시에서 2시간 정도 위를 비워두면 성장 호르몬 스위치가 켜진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을 5시간 정도 두는 편이 가장 좋다. 간식은 혈당치를 올리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에 방해가 된다. 약간 배고플 때마다 간식을 먹는 습관을 버리기만 해도 몸에 변화가 찾아온다. 저녁은 철저하게 취침 3시간 전까지만 먹는다. 자고 있을 때 위를 비워두기만 해도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된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돕는 공복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일수록 폭음과 폭식을 피하고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자. 우리 몸은 자면서 소화되고 흡수된 영양소와 호르몬을 원료로 세포와 조직을 복원하고 재생한다. 하지만 위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우선 소화를 시킨다. 모세혈관을 열어 몸 안을 순환할 예정이었던 혈액은 소화 활동에 집중해야만 한다. 그럼 위에 혈액이 모여들고 뇌는 각성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최초 넌 렘 수면 때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몹시 피곤하다면 아무 생각 말고 위가 비어 있는 상태로 자야 한다. 큰 부담 없이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은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체내 시계도 잘 조절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몸이 지닌 본래의 힘을 끌어내보자. 지금까지 행동을 바꾸고 몸을 가다듬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이야기를 해왔다.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체내 시계를 조절한다. 2.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을 맞춘다. 3. 양과 질이 충족된 잠을 잔다. 최종 목적은 온몸의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모든 스트레스가 초래하는 피로의 원인은 세포호흡이 정체된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게다가 쉽게 피곤해지거나 피로가 안 풀리는 상태, 어깨 결림, 두통 등 원인이 확실치 않은 컨디션 난조를 계산하게 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신체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몸이 본래 지닌 훌륭한 기능을 깨닫고 잘 끌어낸다면 우리는 저절로 건강해진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심신 모두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여러분도 꼭 본연의 건강한 몸을 되찾길 바란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